9월 3일 베이징은天安門 광장을 거대한 무대로 바꾸어 지금까지 가장 크다고 선언된 열병식을 펼쳤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사족 보행 로봇까지 첨단 장비들이 차례로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앞에 등장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인민해방군 PLA의 군사력과 현대화 야망을 과시하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빛 뒤에는 큰 의문이 드러난다. 전시된 무기들이 실제 전투 능력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과시에 불과한가? 이제 함께 깊이 분석하며 그 화려한 과시 뒤에 감춰진 약점을 밝혀보자. 이번 열병식에서 무기들을 살펴보면 주목할 점은 공개된 거대한 수치가 아니라 베이징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한 신형 무기들의 빈번한 등장이다. 우선 이번 열병식에서 전시된 장비들을 군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타입백 전차가 대표적이다. 360도 능동 방호 시스템, 4레이더 위상 배열 13, 다중 스펙트럼 센서, 심지어 대전차 미사일까지 통합되었다고 선전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이 기술이 실현 가능했다면 중국군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타입 100은 레고 장난감 같은 화려한 모형, 기본 105mm 포탄조차 견디기 힘들다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어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 PHL-191이 지상 화력의 상징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거리의 탄종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무기의 효과는 발사관 숫자나 공표된 사거리에 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시 체계 유지 보수와 군수 체계에 달려 있다. 이 보장 체계가 불안정하다면 원거리 다량 발사는 곧 운용 부대의 큰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 전략 미사일 분야에서는 둥펑, DF-21, DF-31, DF-41, DF-61 계열이 중심에 자리했다. 국내 언론은 DF-41이 최대 사거리 14,000km 마하 20 초과 속도로 이론상 미국 전역을 포괄할 수 있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2024년의 한 훈련에서 DF-41 한 발이 약 100km 궤도를 벗어나 피지 인근 해역에 떨어지면서 선언과 현실의 간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DF-31BJ는 단지 사일로 발사형 변형에 불과해 이는 기술 조정일 뿐 돌파적 혁신이 아니다. 반면 DF-50는 여전히 액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여 발사 전에 주입해야 하므로 실전 대기 능력을 크게 저하시킨다. 또한 JL-1 미사일은 핵 3축의 일부라고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구소련 60년대 설계의 H-6 폭격기에서 발사되며 사거리는 2,000km 미만으로 기술 혁신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방어 분야에서는 HQ-29 요격 시스템이 미국 SM-3과 맞먹는다고 소개되었다. 그러나 HQ-29는 길이가 10m 이상으로 크고 전투함의 수직 발사관에 통합하기 어렵다. 반대로 SM-3은 6.5m로 소형이며 이미 애기스 BMD 체계에서 실전 배치되어 운용 능력을 입증했다. 여기서의 차이는 종이상 누가 강하냐가 아니라 통합 유지 합동 작전 능력에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전투 효율을 결정한다. HQ-29 외에도 중국은 대형 전용 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 LY-1을 공개했다. 공중 목표를 격추할 수 있다고 홍보되었지만 이 무기는 강력한 전력 공급과 이상적인 환경 조건을 요구한다. 먼지비나 열 간섭만 있어도 효율이 떨어지므로 LY-1은 여전히 실전 무기보다는 실험 기술로 평가된다. 주목을 받기를 기대했던 UAV 분야조차도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어택-11은 새로운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단 하나의 시제품만이 전시되었을 뿐이며 이 프로젝트는 2009년에 시작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기술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일부 UAV는 미국 XQ-588식 로열 윙맨 경향과 유사한 설계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라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준을 따르려는 선택을 반영한다. 그러나 독립시험과 대량 생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설계가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열병식의 새로운 점은 신속한 병력과 장비 전개를 위한 핵심 도구로 홍보된 Y-20의 수송기의 등장이다. 그러나 Y-20의 전략적 작전 능력은 여전히 의문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C-17처럼 전 세계적 운용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지상에서는 중국이 이른바 늑대 로봇이라 불리는 사족 보행 로봇을 전시해 화제를 모았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자동화 전쟁의 새로운 진전으로 홍보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탄한 지형에서만 이동 가능하고 적재 능력이 낮으며 단순한 전자전 대응으로도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항공 해군 분야에서 조기 경보기 KJ-600은 아직 육상 시험 비행만 진행되었고 항공모함에서의 운용 능력은 입증되지 않았다.
장거리 폭격기 H-20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개발 진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해저에서는 중국의 UAV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크기가 작고 내구성이 낮다. 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정찰 센서 배치 특수 작전을 위한 중급 UUV 프로그램을 이미 발전시켰고 함대와 무인 장비의 혼합 운용까지 실험하고 있다. 이 차이는 생태계 성숙도의 격차를 보여주며 중국이 과시에서 지속 가능한 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위의 사례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신형 무기들이 여전히 전시와 과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대중은 묻는다. 성대한 열병식이 진정한 군사력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단지 내부 이미지를 과시하고 외부에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가? 군사 분석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후방 지원과 무기 구조이다. 한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면 겉으로는 다양하고 강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분산이 유지 보수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며 전투 효율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 부족은 육군, 해군, 공군이 서로 다른 데이터 레이더 지휘 체계를 운영해야 하므로 군종 간 협력 능력을 약화시킨다. 현대전의 맥락에서 다방향 공격과 즉각적 정보 공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점은 다종류를 심각한 불리함으로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군사 강국으로부터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다. 초기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겉모습만 비슷비슷하고 실질은 부족하기 쉽다. 그 결과 전투 성능은 원본 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며 억제력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른다. 해군과 UAV 분야를 보면 많은 프로젝트가 여전히 시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엄격한 시험과 실제 응용이 부족하여 이러한 장비들은 전략적 영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는 미국의 접근법과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THAAD-SM-3 같은 소수의 주력 무기에 집중하지만 신뢰성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깊이 투자한다. 바로 이러한 일관성이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군사력을 보장한다. 종합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군사에서는 적지만 정밀한 것이 많지만은 산만한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렇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의 맥락에서 어떤 전략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품질에 집중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량을 확대하는 것인가? PLA의 핵심적 한계 중 하나는 실전 경험 부족이다. 1979년 이후 40여 년 동안 이 군대는 전면전 경험이 없어 현대 전투 환경에서의 반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 동시에 지난 2년간의 반부패 캠페인은 많은 고위 장군들이 해임되거나 조사받게 하여 지휘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했다. 불안정의 신호는 이번 열병식에서도 드러났다. 지휘관 직책은 관례대로 중앙전구사령관이 아니라 중앙전구 공군사령관에게 맡겨졌는데 이는 PLA 내부 인사 및 권한 재편 과정을 반영하는 변화로 평가된다. 부대 수준에서도 PLA 조종사들에 대한 보고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들은 자주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고 전술은 서툴며 무선 통신도 비전문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술 보유와 실전 운용 능력 사이에 큰 격차를 보여주며 이는 PLA가 국제 군사적 위상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내부 도전이다. 국제적 시각에서 미국과 대만의 여러 연구기관은 PLA를 현대 장비를 갖췄지만 실질적인 전투 정신과 능력이 부족한 군대로 묘사한다. 이 평가는 물리적 군사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보유와 실제 전쟁 환경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능력 사이의 큰 간극을 강조한다. 이는 PLA가 국제 무대에서 군사적 위상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이다. 베이징은 이번 열병식이 군사력 이미지를 강화하고 여론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9월 3일 당일 아사르 지수는 하락했고 그중 국방 관련 주식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 과시의 흥분 심리에 편승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선택했는데 이는 이미지 쇼와 실전 능력, 실제 주문 전환 간의 간극에 대한 경고였다. 의심은 금융계를 넘어 여론 전반으로 퍼졌다. SNS에서는 소개된 장비들이 단순한 전시 모형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대만 전문가들은 새로 공개된 무인 플랫폼들의 탐지 회피 능력과 지속 운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무인 잠수정 AJTEX 배기의 경우 이 플랫폼이 수중 탐지와 공중 탐지 체계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질문으로 제기되었다.
독립적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시장과 대중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해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신뢰는 단순한 쇼로 쌓이지 않으며 실질적 능력과 장기적 신뢰 형성에 기반해야 한다. 9월 3일 열병식은 중국이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로는 신뢰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주목할 점은 등장한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과시된 이미지와 실제 가치 사이의 간극이었다. 즉, 이번 행사는 세 가지 핵심적 결함을 드러냈다. 미완성 모방에 의존한 기술 복잡하고 비용이 큰 후방 체계, 그리고 불안정한 지위 내부다. 국제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군사력은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수로 측정되지 않고 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능력으로 입증된다. 너무 많은 모델을 유지하는 것은 이점을 주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높이며 유지 훈련을 복잡하게 만든다. 반면 미국이나 나토는 적지만 정밀한 주력 무기에 집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효율성과 장기적 전투 능력을 보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대한 열병식이라도 전투 경험의 공백이나 내부 정치적 도전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이다. 남은 메시지는 압도적 군사력이 아니라 선전과 현실의 괴리어트다. 이는 군사력이 전장에서 입증되고 국내외 신뢰로 뒷받침될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대한 열병식이 실전 증거를 대신할 수 있을까? 댓글란에 당신의 의견을 공유해달라. 만약 이 분석이 유익했다면 꼭 라이크를 눌러주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어 더 많은 정치, 시사 글로벌 분석을 받아보길 바란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